달빛이 하얀 눈 위로 쏟아져 내렸다. 이윤서는 갓난아기를 품에 꼭 안고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 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저 멀리 소나무 숲 사이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은 안 돼. 그녀는 추위가 옷 속까지 파고들어 오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여자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몇 미터 앞, 눈 덮인 소나무들 사이에 한 마리의 늑대가 서 있었다. 달빛 아래 은빛으로 빛나는 털, 반쯤 찢어진 오른쪽 귀는 오랜 싸움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윤서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더욱 꼭 껴안았다. 하지만 늑대는 공격하지 않았다. 김민준, 정말 미쳤어? 가평으로 이사를 간다고. 윤서는 남편을 화성으로 이주하자고 제안한 것처럼 쳐다봤다. 민준이 한숨을 쉬며 아내 옆에 앉았다. 윤서야, 들어봐. 소희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의사들이 직접 말했잖아. 서울 공기로는 천식이 더 악화될 뿐이라고.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눈을 들여다봤다. 거기는 서울에서 2시간밖에 안 걸려. 공기는 맑고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집도 괜찮고 난방은 온돌이지만 전기도 들어와 있어. 무엇보다 내가 회사와 조율해서 그 지역 출장을 자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더 자주 집에 올 수 있다고. 윤서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5살 소희를 바라봤다. 지금도 잠든 채로 숨소리가 방 끝까지 들려왔다. 거칠고 힘겨운 숨소리였다. 바닥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던 3살 지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거기 진짜 숲이 있어. 다람쥐랑. 민준이 미소 지었다. 다람쥐, 토끼, 심지어 노루도 있어. 그럼 가자. 꼬마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윤서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아이들의 말이 신의 뜻이라고 하더니. 그럼 병원은? 나 지금 임신 8개월이야.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불러온 배에 손을 얹었다. 근처 도시에 좋은 산부인과가 있어. 40분이면 가.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히 말했다. 유치원은? 사실 거기엔 초등학교밖에 없어. 그것도 작은. 하지만 아이들이 엄마와 조금 더 있으면 나쁠 게 없지 않을까? 윤서는 생각에 잠겼다. 셋째 출산 후에는 어차피 회계사 일을 잠시 쉴 계획이었다. 나중에 아이가 좀 크면 프리랜서로 일할 수도 있고. 좋아,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해보자. 하지만 뭔가 잘못되면. 서울로 돌아온다. 민준이 먼저 말을 마쳤다. 약속할게. 소나무골 마을은 윤서를 그 고요함으로 깜짝 놀라게 했다. 서울의 소음에 익숙했던 그녀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만 들리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동차 경적도, 남의 집 음악 소리도, 비행기 소음도 없었다. 민준이 놀랍도록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집은 넓은 마루와 사과나무 정원이 있는 튼튼한 한옥이었다. 비록 오래되었지만 단단하고 높은 천장과 숲을 바라보는 큰 창문들이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이웃분들. 그들이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있을 때 목소리가 들렸다. 손에 바구니를 든 한 할머니가 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눈은 생생하고 총명해 보였다. 박춘자예요. 할머니가 자신을 소개했다. 길 건너편에 살아요. 새 집에서의 생활이 달콤하라고 호두떡을 만들어 왔어요. 감사합니다. 윤서가 떡을 받으며 말했다. 저는 이윤서고 제 남편 김민준, 그리고 딸들 소희와 지우예요. 박할머니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예쁜 아가씨들이네요.
곧 또 가족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네,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겠네요. 할머니가 윤서를 위아래로 살펴보며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배가 뾰족하고 높이 배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이름도 지우석으로 정했거든요. 좋은 이름이에요. 튼튼한 이름, 박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습관은 조심하세요. 무슨 뜻이세요? 윤서가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여기 숲은 특별해요.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지만 외지인들은 종종 실수를 해요. 혼자서는 숲 입구에 갈래진 소나무 너머로 가지 마세요. 특히 임신 중일 때는요. 숲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민준과 윤서가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참았다. 조언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어요. 민준이 외교적으로 대답했다. 할머니가 떠난 후 윤서가 조용히 웃었다. 우리 동네 전설의 전달자가 있나 보네. 전설 없는 마을이 어디 있겠어?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자, 정리할 상자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 소나무골로 이사 온 후 윤서에게는 이상한 꿈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숲을 헤매고 다녔는데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도를 받는 것 같았다. 항상 뭔가 중요한 것을 본 것 같은 느낌으로 깨어났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기억할 수 없었다. 소희의 상태는 정말로 거의 즉시 좋아졌다.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사라지고 피부에 건강한 빛이 돌기 시작했으며 서울에서 매주 겪던 천식 발작도 한 달 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지우는 시골 생활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동네 아이들과 뛰어다니고 베리를 따고 벌레와 애벌레를 집에 가져와 자신만의 컬렉션을 만들었다. 윤서도 점차 적응해갔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온도를 떼고 텃밭을 돌보는 일들. 모든 것이 시간이 걸렸지만 이상한 만족감을 주었다. 저녁에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는 마루에 나와서 고요함을 들으며 앉아 있었다. 집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의 숲이 어둠의 벽을 이루고 있었고 때로는 그 숲이 자신을 지켜보고 연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민주는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씩 집에 왔고 서울의 선물과 소식을 가져왔다. 집 앞에 주차된 그의 큰 트럭은 항상 동네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어때? 그는 매번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물었다. 서울이 그립지 않아? 그리고 매번 그녀는 대답했다. 놀랍게도 아니야. 여기는 평화로워. 이번 주말에 민주는 출장에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길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윤서야, 미안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길이 막혔어. 내일 저녁 전에는 못 갈 것 같아.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윤서가 남편을 안심시켰다. 운전 조심해. 저녁에 아이들을 재우다가 윤서는 소희가 평소보다 숨을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챘다. 목이 아파? 그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조금. 그리고 숨쉬기도 힘들어. 소희가 인정했다. 윤서는 걱정이 되었다. 천식이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닐까? 그녀는 딸에게 기침 시럽을 주고 자신의 침대로 데려와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밤중에 소희가 질식할 것 같은 기침 발작으로 깨어났다. 얼굴이 빨갛게 되고 숨소리가 쌕쌕거리며 공황 상태에서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숨을 쉴 수가 없어. 소희가 헐떡거렸다. 윤서는 약상자로 달려갔지만 공포에 사로잡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흡입기가 비어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박춘자 할머니. 그녀의 첫 번째 생각이었다. 재킷을 걸치며 밖으로 나갔다. 할머니는 바로 문을 열지 않았다.
잠옷과 머리수건을 두른 채 잠에서 깬 얼굴로 밤늦은 방문객을 근시안으로 쳐다봤다. 맙서사, 윤서야, 무슨 일이야? 소희가 천식 발작을 일으켰어요. 흡입기가 필요한데 저희 건 떨어져서요. 혹시 비슷한 약이라도 있나요? 박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어디서 구하겠어, 아가야. 내겐 심장약 정도밖에 없어. 혈압약도 있고. 하지만 천식약은 마을에 약국이 있나요? 가장 가까운 게 양평에 있는데 15km는 될 거야. 밤에는 갈 수가 없어. 버스는 아침에만 다니고 응급차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이마를 찌푸렸다. 전화가 잘 안 터지는 건 알잖아. 게다가 와도 보통 2시간은 걸려. 윤서는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밤에도 고속도로를 다니는 버스를 생각했지만 고속도로까지 가는 것도 문제였다. 호수를 통해 직접 갈 수 있어. 박할머니가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배로 15분, 그 다음 숲길로 또 15분 정도. 양평에서는 밤에도 약사를 깨울 수 있어. 응급 상황이면. 아이들 좀 봐주세요. 윤서가 단호하게 부탁했다. 빨리 다녀올게요. 임신 막달에 어디 가려고 해.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다. 임사기 얼마 안 남았잖아. 내가 김씨 아저씨 깨워볼까? 그분이 산림청 직원이라 밤에 숲 다니는 게 익숙해. 그러는 동안 시간이 너무 걸려요. 윤서가 고개를 저었다.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부두에서 배 빌릴게요. 윤서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은 할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가세요. 내가 아이들 봐줄게. 그런데 숲에서 조심해요. 내가 말한 갈래진 소나무 너머로는 혼자 가지 마세요. 호수는 안개로 숨을 쉬고 있었다. 윤서가 힘겹게 물에 띄운 배는 잔잔한 물결에 흔들렸다.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별들을 가리고 있었다. 손전등, 노, 휴대폰, 그녀는 주머니를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다 있는 것 같네. 노를 적기 시작한 윤서는 배를 반대편 기슭으로 향하게 했다. 임신 때문만이 아니라 점점 강해지는 바람 때문에도 노젓기가 힘들었다. 바람은 마치 그녀를 다시 돌려보내려는 것 같았다. 마음은 계속 소희에게로 향했다. 지금 어떨까? 상태가 나아졌을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마침내 배가 모래 기슭에 닿았다. 윤서는 배를 반쯤 물에서 끌어올리고 가장 가까운 나무에 밧줄로 묶은 다음 손전등을 켜고 숲으로 향했다. 소나무들 사이에 좁은 길을 걸어야 했다. 이 길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길이 일직선이라서 헤맬 일이 없다고 했다. 중요한 건 북쪽 방향을 유지하는 것. 그녀는 휴대폰의 나침반을 확인하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바람이 세져서 나무 꼭대기를 구부러뜨렸다. 저 멀리 번개가 번쩍였고 몇 초 후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하필 지금 폭풍을 하니 윤서가 발걸음을 빨리하며 중얼거렸다. 갑자기 예리한 통증이 아랫배를 찔렀다. 그녀는 신음하며 소나무 줄기에 기대었다. 새로운 진통이 그녀를 웅크리게 만들었다. 안 돼,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녀가 속삭였다. 아직 2주는 더 있어야 해. 하지만 자연은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진통이 빨라지고 강해졌다. 윤서는 양평까지는 절대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다. 새로운 진통이 너무 강해서 그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손전등이 손에서 떨어져 땅에 굴러가며 꺼졌다.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바람도 비도 아닌 뭔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늘에서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드문드문하다가 점점 자주 떨어졌다. 1분 후에는 본격적인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윤서는 힘겹게 큰 소나무까지 기어가서 줄기에 기대어 젖은 땅에 재킷을 깔았다. 도와주세요. 그녀가 어둠 속으로 속삭였다. 누구에게 말하는지도 모른 채 제발. 바로 그때 그녀는 늑대를 보았다. 나무들 사이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실루엣들. 번개 불빛에 포식자의 눈이 번쩍였다. 윤서는 본능적으로 웅크렸지만 늑대는 다가와서 그녀 냄새를 맡더니 놀랍게도 옆에 누워서 따뜻한 몸으로 그녀에게 기댔다. 그 동물은 컸고 은회색 털에 이상한 흉터가 있어서 오른쪽 귀가 반쯤 찢어진 것처럼 보였다. 두려워해야 했고 공황 상태가 되어야 했고 방어해야 했다. 하지만 윤서는 갑자기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마치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마치 숲이 자신에게 수호자를 보낸 것처럼. 진통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늑대는 움직이지 않고 가끔씩만 고개를 돌려 이상한 보호 대상의 상태를 확인했다. 힘을 주어야 할 때가 되자 윤서는 아이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비는 진눈깨비가 되었다가 진짜 눈이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 늑대가 등 뒤로 가서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다. 아이는 폭풍 우의 반주 아래 세상에 나왔다. 남자아이가 아닌 여자아이였다. 작고 젖어 있었지만 놀랍도록 생명력이 있었다. 아이는 즉시 울기 시작했다. 격렬하고 요구하는 듯이 마치 자신의 탄생 조건이 부적절하다며 화를 내는 것 같았다. 윤서는 지치고 기진맥진한 채로 딸을 가슴에 안고 따뜻하게 해주려 했다. 그제서야 그녀는 늑대가 탯줄을 잘라주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마치 모글리나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이야기처럼. 이 생각에 그녀는 동시에 웃음과 두려움을 느꼈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짐승의 호박색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너는 누구야? 늑대는 두려움 없이 거의 인간적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러고는 다시 옆에 누워서 윤서와 아기를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하는 방어막을 만들었다. 윤서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기억한 것은 늑대의 몸의 따뜻함과 가슴에서 들리는 딸의 조용하고 고른 숨소리였다. 윤서야, 윤서, 정신 차려. 목소리가 솜속에서처럼 들려왔다. 그녀는 힘겹게 눈을 뜨고 놀란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민준아,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어떻게? 나중에 얘기하고 그가 재킷에 쌓인 아기와 함께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버텨, 응급차가 와 있어. 나무들 사이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뚫고 들어왔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꺼들 들고 빠르게 길을 따라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 딸이야. 윤서가 다시 의식을 잃어가며 중얼거렸다. 지우석이 아니라. 상관없어. 민준이 그들을 꼭 안으며 내뱉었다. 중요한 건 너희가 살아있다는 거야. 응급차 안에서 의사가 신생아를 검사하며 고개를 저었다. 놀라워요. 상황으로 봐서는 아이가 몇 시간 전에 태어난 것 같은데 이런 조건에서 유료 도움 없이 산모와 아이 모두 괜찮다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늑대가 있었어요. 윤서가 중얼거렸다. 귀가 찢어진. 저를 도와줬어요. 의사와 민준이 눈을 마주쳤다. 쇼크와 저체온증 때문에 환각을 본 것 같아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 지역에선 늑대를 본 지 20년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늑대를 봤어요. 윤서가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절망감을 느끼며 고집했다. 늑대가 탯줄을 잘라주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줬어요.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쉬어.
여보, 민준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며 달랬다. 모든 게 잘 됐어. 우리 딸이 건강해. 그게 중요한 거야. 이름을 뭐라고 할까? 윤서는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달빛 속에서 눈보라치는 밤에 태어났으니까. 달은이 어때? 달은, 민준이 반복했다. 이름에서 뭔가 운명적이고 올바른 것이 느껴졌다. 좋아. 달은이로 하자. 집으로 돌아온 후 민주는 그 밤에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예감에 휩싸여 모든 것을 팽개치고 집으로 달려왔다는 것, 박할머니에게서 윤서가 어디로 갔는지 들었다는 것, 응급차를 부르고 자신은 숲길로 아내를 찾으러 갔다는 것. 소희는 어때? 윤서가 갑자기 기억해냈다. 좋아졌어. 상상도 못할 일이야.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기처럼 잠들어 있더라. 박할머니가 무슨 전통 약초차를 끓여주셨대. 정말 효과가 있었나 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밤이나 그 후에도 그녀는 남편에게 숲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지 않았다. 늑대가 진짜였다는 확신에 대해서도, 출산 후에도 계속 찾아오는 이상한 꿈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꿈속에서 그녀는 늑대의 눈으로 숲을 보며 나무들 사이를 달리고 있었다. 다른이는 특별한 아이로 자랐다. 조용하고 관찰력이 예리하며 자연에 대한 놀라운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1살 반이 되었을 때 이미 수십 종의 식물과 새, 곤충들을 구분할 수 있었고 동물들에게는 두려움 없이 다가갔다. 완전히 엄마 닮았네, 민준이 말했다. 꼬마가 나무 아래서 몇 시간이고 앉아서 개미들을 관찰하거나 새들과 자신만이 이해하는 언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윤서는 미소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른이가 태어난 지 거의 정확히 2년 후 그녀의 추측이 확인되었다. 가을 초의 따뜻한 날이었다. 윤서는 아이들과 함께 숲의 마지막 산딸기를 따러 갔다. 소희와 지우는 앞서 달려갔고 그녀는 다른이와 천천히 걸었다. 아이는 계속 멈춰서 이상한 벌레나 특이한 잎사귀를 관찰했다. 엄마, 봐. 어디선가 소희의 외침이 들렸다. 여기 엄청 큰 개미집이 있어. 가는데 그것 건드리지 마. 윤서가 쓰러진 나무를 넘어가며 대답했다. 잠깐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 사이 갑자기 다른이가 옆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장이 두려움으로 조여들었다. 다른아,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며 불렀다. 다른아, 어디 있어? 침묵. 나뭇가지에서 바스락거리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소희야, 지우야, 다른이 못 봤어? 그녀가 개미집 쪽으로 외쳤다. 아니요, 엄마. 소희가 대답했다.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윤서는 산책로를 따라 되돌아가며 나무들 사이를 들여다봤다. 다른아, 대답해. 어디 있어? 산책로에서 벗어난 곳에서 밝은 빨간색이 번쩍였다. 딸의 빨간 재킷이었다. 윤서는 그쪽으로 달려갔다. 덤불 가지들을 헤치고 들어가니 다른이가 작은 공터에서 등을 돌리고 앉아서 뭔가에게 활발하게 옹알거리고 있었다. 진짜 단어와 아기 말을 섞어가며 윤서는 믿을 수 없어서 얼어붙었다. 소녀 앞에서 앞다리에 머리를 얹고 누워있는 것은 바로 그 늑대였다. 찢어진 귀를 가진 바로 그 늑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은, 다만 눈에 새로운 지혜가 담긴. 다른아, 윤서가 조용히 불렀다. 그 순간을 놓칠까 봐 두려워서. 소녀가 돌아보며 기쁘게 손뼉을 쳤다. 엄마, 봐봐. 강아지야. 늑대가 머리를 들어 윤서와 눈을 마주쳤다.
그 시선에는 인식과 인사, 그리고 뭔가 다른 것, 거의 인간적인 부탁이 담겨 있었다. 그제서야 여자는 늑대의 발 아래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엄마, 봐봐. 다른이가 열정적으로 늑대를 가리키며 옹알거렸다. 강아지한테 아기가 있어. 윤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작은 늑대 새끼를 보았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 새끼의 뒷다리가 이상하게 구부러져 있었고 몸통과 꼬리 주위에 녹슨 철조망이 감겨 있었다. 맙서사, 윤서가 다른이 옆에 무릎을 꿇으며 숨을 내쉬었다. 다쳤구나. 늑대가 조용히 낑낑거렸다. 마치 인간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리고 조심스럽게 새끼를 여자 쪽으로 밀어냈다. 얽혀서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구나. 윤서가 철조망을 보며 속삭였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고 으르렁거리거나 이빨을 드러내는 대신 늑대는 조심스럽게 지켜봤다. 그 시선이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나를 도와줬으니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윤서가 조심스럽게 늑대 새끼를 들어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작은 짐승은 그녀 손에서 떨고 있었다. 회갈색 털과 검은 구슬 같은 눈을 가진 따뜻한 털덩어리였다. 어떤 기적으로 철조망이 피부를 베지는 않았지만 발과 몸의 일부를 꽉 조여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했다. 윤서는 새끼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철조망을 풀었다. 다른이가 옆에 앉아서 감탄하며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끔 손을 뻗어 강아지를 쓰다듬으려 했다. 잠깐, 다른아, 어머니가 그녀를 말렸다. 먼저 자유롭게 해줘야 해. 마침내 마지막 철조망 고리가 제거되었다. 윤서는 새끼를 꼼꼼히 살펴봤다. 상처는 없고 철조망이 특히 세게 눌렀던 곳에 털만 눌려 있었다. 운이 좋았구나. 새끼야. 그녀가 미소 지으며 늑대 새끼를 땅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새끼는 자유를 느끼자 어미에게로 몇 걸음 불안하게 걸어가서 그녀의 옆구리에 바짝 붙었다. 늑대는 새끼를 꼼꼼히 냄새 맡으며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윤서를 돌아봤다. 그들의 시선이 만났고 여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결감을 느꼈다. 마치 잠깐 동안 그들이 하나의 전체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위험한 세상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두 어머니. 늑대가 일어나서 새끼를 코로 살짝 밀어주며 덤불 쪽으로 몇 걸음 걸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멈춰서 윤서와 다른이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 시선에서 약속이 읽혔다. 안녕. 윤서가 다른이를 안아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내 새끼를 잘 돌봐. 늑대와 새끼는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마치 유령처럼. 다른이가 작은 손으로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 강아지야. 그녀가 옹알거렸다. 그제서야 윤서는 자신의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는지 알아챘다. 일어난 일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꿈 같았다. 하지만 팔에 있는 다른이의 따뜻한 무게가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언니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어. 윤서가 산책로 쪽으로 향하며 대답했다. 지금 가.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운 후 윤서는 마루에 앉아서 나무들의 어두운 실루엣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볼 수 있는 밝고 맑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었다. 잠이 안 와. 민준이 어깨에 재킷을 걸치고 집에서 나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냥 생각하고 있어. 그녀가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다. 뭘? 윤서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다. 다른이가 태어난 그날 밤 말이야. 민준이 긴장했다. 윤서야, 그 얘기는 이미 했잖아.
내가 본 건 환각이었다면 어쩌지?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늑대가 정말 거기 있었다면, 숲이 살아있다면, 정말로 살아있고 지적이라면,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박할머니의 시골 전설을 너무 많이 들었나 봐. 전설 때문이 아니야. 윤서가 고개를 저었다. 여기 이사 온 이후로 숲과의 연결을 느껴. 이 곳과의 연결을. 마치 우리가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닌 것 같아. 민준이 그녀를 더 꽉 안았다. 어쩌면 마침내 내 집을 찾은 건지도 몰라? 내가 편안한 곳을. 그럴지도. 그녀가 동의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밤의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귀뚜라미 소리, 저 멀리서 들리는 부엉이 울음소리,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 늑대들이 정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까? 윤서가 마침내 물었다. 왜 그런 생각을? 민준이 놀라며 물었다.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궁금해서. 항상 늑대를 단순한 맹수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모든 동물이 보이는 것보다 복잡해. 남편이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특히 가족을 이루며 사는 동물들은 그들만의 도덕, 그들만의 법칙이 있어. 누가 알아, 감사함도 그들에게 낯선 게 아닐지도. 윤서는 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강아지 보고 싶어. 윤서가 가족 산책을 준비할 때마다 다른이가 반복했다. 무슨 강아지? 우리 아가? 민준이 물었다. 크고 회색인 강아지. 다른이가 손을 벌려 크기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윤서는 신비로운 미소만 지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늑대와의 두 번째 만남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왜인지 그것은 그녀와 다른이만의 비밀로 남아야 한다고 느꼈다. 그러다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일이 일어났다. 윤서가 다시 임신했다. 초음파는 이번에는 정말 남자아이라고 보여졌다. 상상해봐, 드디어 우석이가 태어날 거야. 민준이 아직 거의 평평한 아내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임신은 합병증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마을 주변에서 불안한 사건들과 겹쳤다. 주변 숲에 밀렵꾼들이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고 군청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당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덕과 올가미를 놓고 있어 마을의 산림청 직원인 김씨 아저씨가 차 한잔을 하러 들른 자리에서 말했다. 모든 야생동물을 다 쫓아버렸어. 최근에는 지프로 늑대들을 쫓는 것도 봤어. 여기는 늑대가 오래전에 없어졌잖아요. 민준이 반박했다. 노인이 교활하게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렇게 말들 하지. 하지만 숲이 크니까 모든 비밀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야. 윤서는 조용히 찻잔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찢어진 귀를 가진 늑대와 그 새끼를 생각하고 있었다. 밀렵꾼들이 그들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 뭔가 해야 해. 김씨 아저씨가 떠난 후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뭘 할 수 있겠어?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물론 신고서는 쓰겠지만 어떻게 처리될지는 알잖아. 윤서는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일어섰다. 사람들과 얘기해봐야겠어. 마을 주민들 모두 와. 순찰대를 조직하고 숲을 지켜보자. 내 상태로 남편이 눈살을 찌푸렸다. 난 조직만 할 거야. 그녀가 안심시켰다. 순찰은 안 나간다고 약속할게. 다음 날 윤서는 마을 유일한 만남의 장소인 가게 앞에서 즉석 집회를 열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기꺼이 호응했다. 특히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사냥꾼이나 낚시꾼이어서 밀렵꾼들이 그들에게도 방해가 되었다. 교대로 순찰을 서자 백발의 사냥꾼이씨 아저씨가 결정했다. 둘씩 무전기를 가지고
이상한 놈들을 보면 바로 파출소와 김씨에게 연락하고 난 사진을 찍을게. 서울에서 최근에 이사온 젊은 청년이 자원했다. 좋은 카메라가 있거든요. 줌 기능도 있고 그들의 얼굴과 차 번호를 찍어두죠. 처음에는 아내의 계획을 의심했던 민준도 이제 열정적으로 계획에 참여했다. 집에 있을 때는 야간 순찰을 맡을 수 있고 단톡방도 만들어서 모두가 연락할 수 있게 하자. 그날 저녁 윤서가 아이들에게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고 있을 때 다른이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강아지가 고맙다고 해. 무슨 강아지야, 우리 아가? 윤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다. 크고 회색이고 악이 있는 강아지. 다른이가 어머니 넘어 어딘가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뭔가를 보는 것처럼. 윤서는 등골에 오한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언제 그렇게 말했어? 지금. 다른이가 단순하게 대답하고 하품했다. 엄마가 도와준다고 알고 있대. 그날 밤 윤서는 다시 숲꿈을 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나무들 사이를 헤매는 것이 아니라 늑대가 되어 있었다. 네 다리로 달리며 발가락 아래 젖은 흙을 느끼고 수천 가지 냄새를 맡고 아주 먼 거리에 가장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옆에서는 거의 어미만큼 자란 새끼가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 앞에서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기를 든 사람들, 밝은 손전등과 엔진 소리. 차가운 땀을 흘리며 깨어난 윤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정말 미쳤군. 민주는 소리치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간신히 억제된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임신 8개월에 밤에 숲에 혼자 가겠다고. 혼자가 아니야. 윤서가 조용히 대답했다. 김씨 아저씨와 몇 명 더 같이 갈 거야. 그럼 왜 내가 가야 해? 남자들이 알아서 밀렵꾼들을 처리하게 둬. 윤서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오늘 밤 밀렵꾼들이 어디에 있을지 안다고, 느낀다고 설명할 수 없었다. 늑대와의 이상한 연결에 대해서도 다른이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었다. 그냥 도와주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김씨 아저씨 차에 앉아서 어디에 매복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만 할 거야. 그리고 바로 집에 올게. 민주는 오랫동안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윤서야, 무슨 일이야? 다른이가 태어난 이후로 내가 변했어. 숲에, 늑대에 대한 이 집착. 아무 일도 없어.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냥 이곳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여기가 우리 집이 되었고, 아이들이 사람들이 재미로 동물을 죽이지 않는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거야. 결국 그는 포기했지만 차에서 나오지 않고 자정 전에 집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저녁 숲은 고요함으로 그들을 맞았다. 김씨 아저씨가 낡은 지프를 천천히 숲길로 몰면서 가끔 윤서를 쳐다봤다. 어디로 더 가지, 사모님. 그녀 자신도 이 지식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지만 확신에 차서 길을 안내했다. 저 갈래길까지, 그 다음 왼쪽으로 옛 초소 쪽으로. 산림청 직원은 고개만 저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들 뒤로 2대의 차에 마을의 다른 남자들 6명이 타고 있었다. 옛 사냥꾼들, 낚시꾼들, 그냥 튼튼한 농민들. 옛 초소는 작은 공터에 있는 반쯤 무너진 오두막이었다. 한때 여기에 산림관리인이 살았지만 그가 죽은 후 새로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집은 점차 폐허가 되어갔다. 여기야. 윤서가 공터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췄을 때 말했다. 1시간 정도 후에 올 거야. 차 3대, 총을 든 사람 5명이나 6명. 어떻게 알아? 김씨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녀는 눈을 돌렸다. 가게에서 대화를 들었어.
서울 사람들이 와서 늑대 무리를 추적했다고 자랑하더라고. 산림청 직원이 코웃음 쳤다. 믿지 않는다는 게 분명했지만 주제를 더 파지 않았다. 좋아, 약속한 대로 차에 있어. 우리는 공터 주변에 사람들을 배치할게. 그는 글러브 박스에서 무전기를 꺼냈다. 뭔가 잘못되면 바로 신호해.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들이 숲에서 사라진 후 그녀는 차 안에 불을 끄고 시트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배 속의 아이가 활발하게 발길질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불안을 느끼는 것 같았다. 조용히 해, 우리 아가. 그녀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어느 순간 윤서가 졸다가 다시 늑대의 눈으로 숲을 보는 꿈을 꾸었다. 무리는 수컷, 새끼를 거느린 암컷, 그리고 3마리 더의 늑대가 공터로 반대편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 냄새를 맡았지만 위험을 느끼지 않았다. 냄새가 익숙하고 안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냄새, 멀지만 가까워지고 있는 냄새가 목터를 곤두서게 했다. 엔진 오일, 화약, 알코올의 냄새, 적들의 냄새. 윤서는 다가오는 엔진 소리에 급히 깨어났다. 밝은 헤드라이트를 켠 세 대의 지프가 공터에 나타나 폐가 앞에 반원형으로 멈춰섰다. 차에서 5명의 남자가 내렸다. 모두 총을 들고 있었고 일부는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다. 늑대들이 가까이 있어 한 명이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다. 냄새가 나. 강까지 몰자 다른 이가 총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거기서는 갈 곳이 없을 거야. 윤서가 무전기를 잡았다. 김씨 아저씨, 왔어요. 5명 모두 무장했어요. 보고 있다. 산림청 직원이 짧게 대답했다. 조용히 있어. 밀렵꾼들은 그동안 트럭에서 장비를 꺼내고 있었다. 강력한 손전등들, 그물, 덕 같은 금속 도구들. 살려서 잡을 거야. 가장 젊은 놈이 물었다. 당연하지. 수염난 남자가 분명 우두머리가 웃으며 답했다. 총알 구멍 있는 놈들은 헐갑에 팔리거든. 우리는 멀쩡한 놈들이 필요해. 김씨와 나머지들이 행동하기에 완벽한 순간을 선택했다. 밀렵꾼들이 이미 장비를 펼쳐놓고 숲 깊숙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공터 주변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강력한 손전등이 켜졌다. 움직이지 마. 산림청 직원의 권위 있는 목소리가 울렸다. 여기는 보호구역이다. 밀렵과 불법 무기 소지로 체포한다. 총을 버려라.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밀렵군 중 한 명이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뭐야, 할아버지. 무슨 보호구역? 여기는 그냥 숲이야. 우리는 사냥하러 온 것뿐이야. 덕과 그물로 김씨가 천천히 공터로 나오며 이중총을 들고 있었다. 뒤에서 마을의 다른 남자들도 나타났다. 각자 무기를 들고 있었다. 총, 쇠스랑, 한 명은 꺼진 전기톱까지 들고 있었다. 언제부터 동네 사람들이 늑대를 보호하게 됐지? 수염난 놈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늑대들은 너희 가축을 잡아먹잖아. 여기엔 늑대가 없어. 김씨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있다 해도 우리가 신경 쓸 일이지 너희가 아니야. 그러니까 짐 싸고 여기서 꺼져.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너무 빨라서 윤서가 무슨 일인지 겨우 알아챌 수 있었다. 수염난 놈이 갑자기 총을 들어 공중에 발사했다. 물러서, 촌놈들아. 우리가 더 많고 무장도 더 잘 되어 있어. 사실은 아니야.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고 3명의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 경찰이 공터에 나타났다. 무기를 땅에 놓고 머리 뒤로 손을 올려라. 체포됐다. 당황한 밀렵꾼들은
자신들이 수갑을 채워지기 전까지 무슨 일인지 깨닫지 못했다. 경찰들이 그들을 끌고 간 후 김씨가 윤서의 차로 다가왔다. 고마워요, 사모님. 계획이 성공했네요. 경찰을 불렀어요. 윤서가 놀라며 물었다. 당연하죠. 산림청 직원이 미소 지었다. 설마 무장한 밀렵꾼들과 공식 지원 없이 싸우려고 했다고 생각해요. 나이는 먹었어도 그렇게 미치지는 않았거든요.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윤서가 갑자기 말했다. 잠깐 멈춰주세요. 왜요? 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뭔가 들린 것 같아요. 차가 멈췄다. 윤서는 창문을 내리고 어둠의 숲을 들여다봤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무들 사이에서 은빛 실루엣이 번쩍였다. 늑대가 빛과 그림자의 경계에 서서 윤서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는 이제 거의 다 자란 새끼와 다른 3마리 늑대가 함께 있었다. 보이세요? 윤서가 속삭였다. 김씨가 그녀의 시선을 따라 보더니 감탄하며 휘파람을 불었다. 저런, 정말 돌아왔구나. 늑대는 몇 초간 그들을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다. 나머지 늑대들도 따라갔다. 있잖아요. 김씨가 다시 운전을 시작하며 생각에 잠겨 말했다. 사람들이 이 지역에는 오래된 영혼이 있다고 해요. 그런 걸 특별히 믿지는 않지만 가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마치 숲 자체가 누가 여기 살고 누가 안 사는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윤서는 늑대와의 특별한 연결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석이는 4월 초에 태어났다. 숲이 이미 연한 초록으로 덮이고 철새들이 돌아온 때였다. 출산은 쉽게 진행되었고 계획대로 인근 도시의 병원에서 합병증 없이 이루어졌다. 아빠를 꼭 닮았네요. 조산사가 주름진 신생아의 얼굴을 보여주며 미소 지었다. 민주는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드디어 아들이 생겼어. 물론 딸들도 훌륭하지만 아들은... 윤서는 팔에 안긴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며 다른이가 태어났던 그 숲에서의 밤을 생각했다. 모든 것이 달랐다. 깨끗한 병원방 대신 비와 눈이, 경험 많은 의사들 대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멈췄다. 어떤 것들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고 설명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이가 제일 먼저 아기에게 달려왔다. 오빠 보고 싶어. 윤서는 무릎을 꿇고 딸에게 신생아를 보여주었다. 여기 있어. 내 남동생 우석이야. 소녀가 포대기에 쌓인 빨간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다. 좋아. 강아지가 좋아할 거야. 무슨 강아지? 다가온 민준이 물었다. 우리만의 게임이야. 윤서가 빠르게 설명했다. 다른이가 우리에게 개가 있다고 상상하는 거야. 남편이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석이가 좀 크면 진짜 개를 키울 수도 있겠네. 안 돼. 다른이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이미 숲에 있어.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을도 함께 변했다. 소나무골은 점차 죽어가는 시골 마을에서 작지만 번창하는 촌락으로 변모했다. 새로운 상점과 보건소,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문을 열었다. 소희는 천식을 완전히 극복한 건강한 소녀로 자랐다. 지우는 어머니의 첫 번째 조수가 되어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가 되었다. 그리고 다른이는, 그녀는 특별한 채로 남아 있었다. 자연과의 놀라운 연결을 유지하며 숲에서 시간을 보내고 새와 동물들과 대화했다. 이 아이가 뭐가 될까? 10살 다른이가 온갖 풀과 꽃을 하나름 안고 숲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민준이 말했다. 생물학자, 수의사.
숲의 수호자가 될 거야, 윤서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늑대 무리는 이 지역 숲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김 씨에 따르면 이제 10여 마리가 되었다고 했다. 찢어진 귀를 가진 늑대와 그 새끼들, 손자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그들은 마을의 가축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사람들을 공격하지도 않았으며 따로 떨어져 지내지만 가끔 숲 가장자리에서 목격되곤 했다. 마치 자신들의 영역을 순찰하는 조용한 수호자들 같았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다른이가 태어난 날 밤에 윤서는 마루에 나와서 거의 항상 그들을 보곤 했다. 숲 가장자리에 있는 늑대와 그 무리를, 조용한 수호자들, 그녀를 같은 수호자로 인정하는 자들을, 그리고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친조계를 느꼈다. 11번째 생일을 몇 주 앞둔 어느 날, 다른이가 어머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엄마, 내가 태어난 밤 얘기를 해줘. 진짜 얘기를. 윤서는 딸을 자세히 바라봤다. 다른이는 투명한 회색 눈과 거의 은빛에 가까운 밝은 머리카락을 가진 수채화로 그린 것 같은 가느다란 소녀로 자라났다.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어머니도 아버지도 닮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치 자연이 자신만의 형상으로 그녀를 만든 것 같다고. 왜 지금 묻는 거야? 윤서가 조용히 물었다. 다른이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분이 때가 됐다고 하셔서요. 누가 말했어? 늑대 언니, 다른이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꿈에서 봐요. 엄마한테 말할 때가 됐다고 하셔서요. 윤서는 깊게 숨을 쉬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다. 다만 이렇게 빨리일 줄은 몰랐다. 좋아, 그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옆을 톡톡 쳤다. 이리 와서 앉아. 긴 이야기야. 그리고 윤서는 숨김없이 모든 것을 말했다. 소희의 천식발작, 밤의 호수여행, 숲 한가운데서 시작된 진통, 눈과 추위,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어둠에서 도움을 주러 온 늑대에 대해. 그분이 몸으로 저를 따뜻하게 해주셨어. 윤서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자기 새끼한테 하듯이 탯줄을 잘라주셨고, 그리고 도움이 올 때까지 밤새 옆에 누워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 다른이는 눈을 크게 뜨고 방해하지 않으며 들었다. 아빠와 의사들은 저를 믿지 않았어. 윤서가 계속했다. 저체온증 때문에 헛것을 봤다고, 환각이라고 했지. 하지만 저는 그분이 진짜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거의 2살이 되었을 때 다시 만났지. 내가 그분의 새끼를 풀어주는 걸 도왔어. 저도 기억해요. 다른이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기억해요. 윤서가 놀라서 딸을 봤다. 기억할 수 없어. 겨우 2살이었잖아. 하지만 기억해요. 다른이가 고집했다. 그리고 다른 것도 기억해요. 숲을 내 다리로 달리고 사냥하고 봄의 새끼들을 굴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도. 윤서가 몸서리쳤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자주 그런 꿈을 꿔요. 다른이가 설명했다. 엄마, 저는 그분과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분의 영혼 일부가 제 안에 살고 있거나 제 영혼 일부가 그분 안에 있는 건지도 몰라요. 윤서는 등골에 오한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 모든 해 동안 자신만이 숲과 그 수호자와의 이상한 연결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른이가 그것을 훨씬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연결이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해. 내가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장소에서 태어났으니까. 어쩌면 숲이 어떤 식으로든 너를 표시한 걸지도 몰라. 다른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 설명이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처럼. 늑대 언니가 곧 죽으실 거예요.
다른이가 갑자기 말했다. 뭐라고? 윤서가 심장이 조이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알아? 늙으셨어요. 다른이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엄마와 한 번 더 만나고 싶어 하세요. 언제? 보름달에 다른이가 대답했다. 3일 후에 제가 태어난 그 공터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민주는 그날 밤의 진실을 결코 알지 못했다. 윤서는 다른이와 숲에서 저녁을 보내며 그녀의 생일을 미리 특별한 방식으로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하지 않았다. 아내와 둘째 딸의 특이한 취향에 익숙해져 있었다. 늦지만 말고 그가 부탁했다. 그리고 휴대폰은 켜둬. 물론이야. 윤서가 그에게 키스하며 약속했다. 걱정하지 마. 그들은 해가 지평선으로 기울어가기 시작할 때 집을 나섰다.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어서 밝은 밤을 약속하고 있었다. 아직 저녁빛에 희미한 보름달이 숲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길을 알고 있어. 나무들의 그늘 아래 들어섰을 때 윤서가 물었다. 다른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주 가봤어요. 특별한 곳이에요. 그녀는 겨우 보이는 오솔길을 따라 확신에 차서 어머니를 이끌었고 가끔 멈춰서 귀를 기울이거나 코를 킁킁거렸다. 그런 순간에 그녀는 정말로 윤서에게 늑대 새끼를 연상시켰다. 경계하고 예민하고 원시적인 우아함으로 가득한. 다른이가 세상에 나온 공터는 지난 세월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같은 높은 소나무들이 둘러싸고 같은 부드러운 소립과 이끼 양탄자. 다만 이제는 여름밤이어서 눈 대신 부드러운 달빛이 비추고 있었다. 여기요. 다른이가 가운데서 멈추며 말했다. 이제 기다려야 해요. 그들은 쓰러진 나무에 앉았다. 밤이 천천히 숲에 내려앉으며 나무들 사이의 그림자를 짙게 만들었다. 별들이 하늘에 떠올랐고 크고 밝았다. 보름달이 공터를 은빛으로 물들였다. 고요함을 깨는 것은 숲의 밤소리들 뿐이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부엉이 울음소리, 어떤 야행성 동물의 먼 울음소리. 오고 계세요. 다른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말했다. 느껴져요. 윤서는 긴장하며 나무들 사이의 어둠을 들여다봤고 마침내 봤다. 조용한 그림자가 다른 그림자들에서 분리되어 공터로 나왔다. 늑대는 많이 늙어 있었다. 은빛털이 이제는 거의 희끗희끗했다. 주둥이에는 백발이 났다. 조심스럽게 마치 모든 걸음이 힘든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하지만 눈은 금빛 불꽃이 있는 호박색 눈은 예전과 같이 살아있고 지적이었다.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와서 여자와 소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췄다. 다른이가 먼저 침묵을 깼다. 안녕하세요.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간단히 말했다. 늑대가 고개를 기울이며 소녀를 바라보다가 윤서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 순간 여자는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마치 세계들 사이의 베일이 얇아지고 투명해진 것 같았다. 마치 자신 앞에 고대 존재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았다. 너는 나와 내 딸을 구해줬어. 늑대의 시선이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너와 내 딸을 구했어. 순환이 완성됐어. 알고 있어. 윤서가 무의식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에 대답하며 속삭였다. 고마워. 늑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다른이가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만지며 오른쪽 눈 위에 오래된 흉터를 쓰다듬었다. 엄마도 만져보세요. 소녀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하세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늑대가 그녀의 손바닥 아래 머리를 댔다.
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윤서는 손 아래서 맥박이 뛰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것만큼 소중한 생명. 그분이 가고 계세요. 다른이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일부는 숲에 남을 거고 일부는 제 안에 남을 거예요. 늑대가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 둘을 다시 한번 주에 깊게 바라봤다. 마치 기억하려는 것처럼. 그리고는 돌아서서 천천히 나무들 쪽으로 걸어갔다. 공터 가장자리에서 그녀는 멈춰서 돌아봤다. 달빛에서 그녀의 실루엣은 거의 유령 같았다. 마치 이미 절반은 다른 세계로 넘어간 것 같았다. 그리고는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없었던 것처럼 밤에 녹아들었다. 다시는 볼 수 없을까? 윤서가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며 물었다. 다른이가 고개를 저었다. 이 모습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소녀가 주변 숲을 손으로 가리켰다. 모든 나무에, 모든 풀잎에, 겨울 눈과 봄비에. 그분은 숲의 일부가 되었고 숲은 그분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공터에 앉아 별들을 바라봤다. 밤이 그들을 감쌌지만 이 어둠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평화와 수용, 그리고 이상한 완성감만 있었다.